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은 단 하나의 보물을 선택하는 시간, 천상의 컬렉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의 시처럼 우리 문화재도 애정을 가지고 오래 자세히 보았을 때 진정한 가치를 드러내지 않을까요? 오늘 천상의 컬렉션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3개의 보물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100분의 현장 평가단께서는 호스트 3분의 이야기를 듣고 가장 마음에 드는 보물에 불을 밝혀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 천상의 컬렉션은 과연 무엇일지 바로 지금 만나보시죠. 여러분 검은고 악기 아시죠? 예, 이 검은고는 조선시대 선비들의 필수 아이템이었습니다. 풍류를 아는 선비치고 검은고를 못하는 선비가 없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아주 특별한 검은고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검은고 좀 이상한 게 있죠. 예, 검은고 바닥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제 손가락 한 4개가 다 들어갈 정도로 아주 큰 구멍인데요. 악기에 이런 구멍이 있다는 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어쩌다가 이런 구멍이 생긴 걸까요? 조선시대 검은고를 아주 사랑한 어느 선비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던지 선비는 직접 검은고를 만들기로 다짐합니다. 그래서 틈 나는 대로 검은고가 될 만한 나무를 찾아다녔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노파의 집을 지나가다가 눈에 딱 꽂히는 오동나무를 보게 됩니다. 얼마나 좋은 나무였나 싶으시지요. 자, 그 나무는 다 낡아빠진 문짝이었습니다. 100년도 넘은 아주 오래된 문짝이었거든요. 심지어 2짝 중에 한 짝은 이미 땔감이 된 상태였는데요. 이 문짝으로 만든 악기가 바로 이 검은고입니다. 이 문비금을 타봤더니 소리가 맑고 청아하기가 그지없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선비는 그 마음을 검은고에 시로 새겨 넣습니다. 만물은 외롭지 않으니 마땅히 짝을 만날 텐데 100세가 지나도 만나기 어려우나 이 오동은 나를 저버리지 않았으니 서로 기다린 게 아니라면 누구를 위해 나타났으냐.
마치 천생배필을 만난 것처럼 검고를 만난 기쁨을 노래하는 선비. 그의 이름은 김일손이었습니다. 김일손은 성종 때 아주 잘 나가던 분이었어요. 최고 엘리트만 갈 수 있다는 요직을 두루 거쳤는데요. 거기서 사관으로 일을 했습니다. 사관이 무엇이냐 하면은 조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사람인데요. 제 아무리 왕이어도 오늘 임금이 이런 잘못을 했다. 또 제 아무리 권세가여도 그는 천하에 없을 나쁜 놈이다. 잘못한 게 있으면 소신 있게 지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요, 윗사람한테 예, 지금 잘못하신 겁니다. 이런 말 하기 어렵지요. 예.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이런 두려움을 김일손은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술대로 치듯이 흐트러진 마음을 내리치고 줄을 누르고 밀어 노현을 만들듯 내 신념, 내 의지를 다집니다. 검은고는요, 사실 다루기가 매우 힘든 악기입니다.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줄이 단단하고요, 팽팽하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남자분들 5분 이상 힘주고 버티시기 참 힘드실걸요. 자,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힘든 악기를 연주하려고 하는 걸까요? 어려워서요. 검은고는 흔들리는 마음을 바로 잡아주는 엄격한 스승 같은 악기입니다. 이 검은고에는 학이 한 마리 새겨져 있습니다. 두 날개를 활짝 편 모습이지요.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는, 신념과 소신대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한음 한음 마음을 다해서 소리를 내면서 스스로를 다 잡으려는 김일손의 다짐을 새긴 거지요. 하지만 세상은 그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왕이 바뀌었거든요. 바로 연산군. 조선왕조 역사상 최악의 폭군이잖아요. 바른 말만 하는 김일손을 좋아했을 리가 없겠지요. 자, 그러니까 이제 목숨을 걸고 직언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결국 김일손은 사직서를 내고 고향으로 향합니다. 말 한마디 느릿느릿 한강을 걷는데 떨어진 꽃잎은 물에 떠내려가고 퍼들은 슬퍼하네. 하지만 세상은 김일손을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은 그를 잡아낼 구실을 찾아버렸죠. 바로 김일손이 사관이었을 때 쓴 사초. 원래 왕은 사초를 절대로 볼 수 없지만
연산군은 금기를 깨버립니다. 김일손이 쓴 사초가 선왕을 능멸하고 왕실을 기만했다며 그를 잡아들인 겁니다. 가혹한 고문이 이어지고 조정에는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희생양은 김일손이었습니다. 그의 굳은 신념은 대역죄가 되어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능지처사를 당하게 되지요. 그때 그의 나이 불과 35이었습니다. 백년의 세월 동안 어느 노파의 집을 지키던 문짝은 자신을 알아봐줄 이를 기다렸습니다. 뜻을 펼칠 날을 기다린 김일손처럼요. 다행히 자신과 꼭 닮은 사람을 만나서 그의 마음을 타는 검은고가 되었지만 끝내 주인을 잃고 말았습니다. 불운한 시대 속에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던 김일손의 강직한 삶이 담긴 검은고, 이 검은고에 새겨진 세 글자는 그의 삶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탁영금. 혼탁한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김일손의 호 타경, 그의 뜻이 담긴 검은고 타경금이었습니다. 저걸 그냥 봤을 땐 별 느낌이 없었는데 이 오정혜 씨의 이 이야기를 듣고 딱 보니까 사람 같아요. 이제 남편을 기다리는 그 부인 같은 느낌? 남편을 기다리는 부인은 저렇게 중저음으로 울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어떤 면에서 좀 둔탁하고 이렇게 그 뜯을 때 그 소리들이 이렇게 맑고 깨끗한 소리가 아닌데 재밌는 건 오히려 공간감 자체가 훨씬 크게 나는 것 같아요. 서양 보기보다 악기에서는 섬세하신데요. 약간 그 콘트라베이스 같은 그런 묵직함이 있지요. 네. 저는 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른바 그러니까 정말 한국적인 전설을 전해주는 그런 전통적인 악기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 청년에게서 한 이야기를 듣다니. 예, 정말 한국 사람 되셨네요. 옛날에 조금 놀 줄 아는 선비들은 다 이 검은 거 하나씩 키고 다녔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풍류에는 검은고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선비라면 검은고쯤은 타야 되는 거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매화초옥도라는 그림이 있어요. 보시면 이 그림의 작가가 정기인데 본인의 모습을 이렇게 빨간 옷 입고 있잖아요. 네. 예, 이분이 들고 있는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이 바로 검은고입니다. 예, 그래서 놀 때 음악이 꼭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대학교도 이제 조금 인기 있고 노는 선배가 꼭 MT 가면 기타 하나 들고 오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블루투스 스피커 하나 비바람이 치드 이런 거 하고. 저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5가지 경우에는 절대로 그 검은고를 연주해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오불탄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오불탄이요? 네, 오불탄. 오발탄이랑 오발탄이고요. 비슷하네요. 오불탄인데 첫 번째는 바람이 엄청 강하게 불 때. 그리고 두 번째는 교양이 없는 사람과 함께 어울려 있을 때. 이게 웃기죠. 세 번째는 의관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뭐 가시나 의복 같은 게 뭐 망가져 있을 때, 그럴 때는 연주를 하지 말라는 뜻이고요. 또 그리고 앉은 자리가 적당하지 않을 때, 그리고 주변이 시끄럽거나 뭐 혼잡할 때, 이런 5가지 경우에는 절대 검은고를 타지 말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경우 없는 사람이 옷 대충 입고 불편한 데서 바람 불면 추락이네요. 그래서 실제로 공자가 한 말이 검은고는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배운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마음에 따라 다르죠. 네. 근데 이 검은고는 이제 뭐 시도 새기고 학도 새기고 뭔가 하나인 거 커스텀 메이드라고 할 수 있죠. 뭔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아닐까요? 검은고랑 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고구려의 왕산학이라고 하는 사람이 맨 처음에 검은고를 이제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검은고를 연주할 때 검은색 학이 날라와서 춤을 췄대요.
까마귀 아닙니까? 이제 그 학이 춤을 추는 걸 보고 검은 현재 학학자를 써서 이제 현악금이라고 하는 이 악기로 부르게 되면서 학을 그려넣게 되는 이런 풍습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경금은요, 지금 현존하는 현악기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일손이 1490년경에 이 검은고를 만들었는데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520년 전에 만들어진 거니까 엄청 오래된 거죠. 그럼 520년이면 서양에서 제일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스트라디바리우스보다 좀 훨씬 더 일찍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네요. 정말 오래된 거네요. 여태까지 그렇게 나무로 만든 악기가 보존됐다는 게 그 사실 자체가 되게 신기하네요. 네. 중요한 건 저게 악기가 된 게 500년이지 원래 문짝이었다니까요. 그쵸, 원래 문짝이. 근데 그 문짝 100년짜리. 100년이 넘은 문짝이니까 저게 진짜 오래된 나무거든요. 어떻게 문짝으로 만들 생각을 했을지 참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왜 문짝으로 만들었어요? 왜 하필? 좀 가난했나요? 네. 원래 악기를 만들 때 아주 편안하게 잘 자란 악기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정말 풍파를 다 겪은 악기, 특히 뭐 가야금 같은 경우는 벼락 맞은 오동나무 예,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100년 된 문짝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지나칠 수 있는데 이거를 김일손은 악기로 봤다는 거죠. 어찌 보면은 그 문짝의 모습이 자기 모습과 닮아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김일성 그분이 결국에는 연산군 때문에 능지처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 검은고는 살아남았다는 게 참 그 불행 중에도 예, 그나마 참 위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불운한 시대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켰던 김일손처럼 지금도 타경금은 흐트러진 마음을 술대로 치고 또 바른 정치의 꿈을 농연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세월이 흘러도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김일손의 검은고 타경금이었습니다. 여기 마법 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혹시 보이세요? 그림 같아요. 네, 그림은 안 보이고 책만 보인다고요?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이제 16권의 책이 마법을 부립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보물은요, 가로 6m, 세로 3m,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하는 조선 최고의 공중 회화걸작 동골도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 동골도 그림을 들고 창덕궁을 가봤는데요. 건물의 배치는 물론이고 건물의 사이의 거리까지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다들 못 믿겠다는 표정이신데요. 동골도가 얼마나 정교한 그림인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인정전이라는 곳인데요. 창덕궁에 가면 가장 먼저 만날 수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큰 행사가 열릴 때 왕은 계단 위쪽에 앉아 있고 밑에는 신하들이 서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네네네. 바로 여기입니다. 보시다시피 인정전은 정면에 5칸, 측면에 4칸의 2층짜리 건물인데요. 실제로 안을 들여다보니까 1층이더라고요. 위아래를 터서 천장이 아주 높았습니다.
이곳은 풍경이 너무 예뻐서 제가 첫눈에 반한 부용지라는 연못입니다. 궁궐에 연못이 있다는 게 좀 의외였는데요. 직접 가서 보니까 굉장히 크고 넓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로 왕들이 낚시도 하고 뱃놀이도 즐겼다고 하네요. 다른 곳엔 장독대, 우물, 해시계, 살구나무 위에 까치집 보이세요? 이런 것까지 정말 대단하죠. 이 정도면 그림이 아니라 지도, 아니 설계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러분, 조선시대 사람들은요, 궁궐안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관계자 외에는 절대 출입 금지, 철통 보안을 자랑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동굴도가 유출되기라도 했다면 어땠을까요? 혹시라도 왕의 목숨을 노리는 나쁜 사람 손에 들어갔다면 정말 큰일 났겠죠. 그렇다면 이 위험한 그림, 대체 누가 왜 그린 걸까요? 제가 아까 동골도는 16권의 책을 펼쳐놓은 그림이라고 한 거 기억나시죠? 네. 사실 그건 궁에서 그림을 그리는 도화서 화원들이 동골도를 나눠서 그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동골도는요, 뭔가 비밀이 가득합니다. 분명 왕의 명령으로 그린 그림인데 알려진 게 거의 없어요. 동골도에 대한 기록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그림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그렸는지 단 한 줄도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동골도가 그려진 시기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3개의 힌트를 드릴 건데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네. 첫 번째 단서, 경복전 터입니다. 빈 터망 덩그러니 그린 이유는 경복전이라는 건물이 1824년 화재로 허물어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서, 영경당입니다. 사대부가의 저택을 모델로 1828년에 지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서, 황경전, 경춘전입니다. 이들은 1830년 모두 불에 타서 없어집니다. 그런데 동골도에는 버젓이 그려져 있죠. 이 3개의 단서를 종합해보면 동골도가 그려진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데요. 언제일까요? 25년. 네, 1828년부터 1830년 사이입니다. 이렇게 쉽게 동골도를 그린 시기를 알 수 있는데 왜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았을까요? 혹시 이 그림, 존재조차 알려지면 안 되는 그림이었던 건 아닐까요? (1828년부터 1830년) 사이 조선의 왕은 순조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분이 대리청정을 하고 있었죠. 누군지 아시겠어요? 그럼 이분은 어떠세요? 바로 드라마 구름이 그린 달빛에서 박보검 씨가 연기한 이영, 효명세자인데요. 한국전쟁 때 어진이 불이 타서 얼굴을 알아볼 순 없지만 실제로 박보검 씨만큼 수려한 외모를 자랑했다고 합니다. 어린 왕세자의 눈에 비친 조선은 그야말로 암울했습니다. 아버지 순조는 허수아비 왕에 불과하고 조선 팔도를 쥐락펴락하는 건 안동김 씨 가문이었죠. 굶주림에 시달리는 백성들의 원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어릴 때부터 청명했던 효명세자는 이런 당찬 시를 남깁니다. 내가 왕위에 오르면 천하를 구제하겠다. 그런데 이걸 시로만 쓴 게 아닙니다. 그림으로도 남겼습니다. 바로 이 동골도에 말이죠. 효명세자는 할아버지 정조를 롤모델로 삼고 왕권이 바로 서는 나라, 백성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동골도 곳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사실 정조하면 독서강으로 유명하잖아요. 책을 얼마나 좋아했으면 규장각이라는 왕실 도서관을 직접 만드는데요. 이후 규장각은 정조의 인재 양성소이자 개혁 정치의 산실이 되었습니다. 동골도를 보면 주변 건물에 비해 규장각이 한 8배 이상 크게 그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가봤더니 이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한 3배 정도? 그런데 효명세자는 왜 규장각을 강조했을까요? 여기 규장각 뒤를 보면 아주 소박한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효명세자의 아지트, 의두합입니다. 뜻이 참 예쁘더라고요. 별에 기댄다. 여기서 별은 누굴까요? 네, 규장각, 바로 정조입니다. 하지만 효명세자는 살아생전 이 그림을 보란듯이 펼쳐놓지도 못했습니다. 불과 2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죠. 대리청정을 한 지 3년 3개월 만이었습니다. 그의 생은 참으로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품은 꿈은 이 그림에 오롯이 남아 있습니다. 조선 한 줄기 희망이 되고 싶었던 효명세자. 그가 남긴 위대한 유산 동골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그림만을 갖고 직접 창덕궁을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지난주에 직접 다녀왔는데요. 거의 대부분 건물이 사라져서 정말 아쉽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남문 앞에 회화나무나 인정전, 금천교의 해태산까지 정말 똑같죠? 그러네. 진짜 똑같다. 여러분, 이 동골도는요, 실제 크기로 직접 봐야 정말 멋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작진을 졸라서 실물 크기 그대로 제작해봤습니다. 뭔가 내려. 아니 동골도를 제작을 하셨다고요? 실제로요? 네, 어마어마한 게 와, 내려오고 있는데, 예. 깊게 내려오네요. 예, 어마어마한 게. 이문경 씨 옆에 가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가까이 가서 좀 보자고. 대단합니다. 신품명품 보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크게는 안 나와요. 가품 같은데요. 이거. 그때는 더 똑같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를 이문경 씨가 지난주에 다녀온 것처럼 네. 보면서 이렇게 그 궁을 돌아다니면은 그 자체로도 되게 즐거운 어떤 유희였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학도 있네요. 뭐가 있어요? 조선시대에서 학도 키웠어요. 진짜 학도 있다. 여기는 효명세자의 처소 연영합이라는 데인데요. 학석이 효명세자의 호였다고 합니다. 키운 게 네. 아니라 동상에. 학 모양의 장독대도 있고요. 네.
저건 아무래도 장독대가 있는 거 보니까 장금이가 저쪽 어딘가. 그렇지 거기가 수락관 그런 느낌이 근처 어디? 아,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이 그림에 지금 작게 글씨들이 다 쓰여져 있어요. 진짜네요? 그래서 그 글씨들이 지금 이게 이 건물이 뭐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을 다 해주고 있거든요. 아, 요즘 내비게이션 같네요. 그러니까요. 내비게이션 같네요. 더 놀라운 건 여기 왕세자의 글씨도 있습니다. 진짜요? 네, 동골도 상당 가운데 보시면 여기서 쭉 네, 저 어디요? 어디요? 여기 이 항아리에서 항아리 위로. 네, 쭉. 상단 위에 백운사라는 앞 절벽 바위에 에필이라는 글을 적었는데요. 에필은 왕세자의 글씨를 높여 부르는 말이거든요. 아마 동골도가 다 완성된 뒤에 효명세자가 사인을 한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 개가 아니라 3개가 있다고 하던데요. 똑같은 게. 고려대랑 동아대 이렇게 우리나라에 2개가 있어요, 이 동골도가. 근데 나머지 하나가 남았잖아요. 그건 어디 갔는지 오리무중이라고 합니다. 그게 저도 정말 궁금해서 직접 물어봤거든요. 근데 소장 경로에 대해서도 알려진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나마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동아대에서 한국 전쟁쯤 구입해서 소장한 걸로만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 때. 근데 이게 정말 미스테리인 게요. 우리나라는 조선은 정말 기록의 나라예요. 왕이 아주 은밀한 사생활까지도 일거수일투족을 뭐 말에서 떨어진 것까지도 기록을 하는 나라인데 동골도에 대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 승정원, 의궤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록하는 분들이 말씀하신 네. 것처럼 옆에서 늘 24시간 따라다니면서 말에서 떨어진 건 쓰지 말도록 하여라. 말에서 떨어진 건 쓰지 말라고 하였다. 이것까지 쓴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 이거를 도와서 화원들한테 시켜서 동골도를 그렸다는 거를 안 적을 리가 없잖아요. 안 적을 리가 없는데 아마도 사관들마저 동의한 비밀 프로젝트의 일환이 아니었나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혹은 사관들도 모르게? 네. 효명세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이다희 선생님, 효명세자가 하면은 우리는 이제 박보검 씨를 떠올리는데 예. 맞나요? 역사 공부를 한 사람들한테 조선시대 최고의 미남왕 하면 사실 헌종입니다. 헌종이 워낙에 미남이어서 그냥 궁궐내에 있는 모든 궁녀들이 승은을 잇기 위해서 헌종이 너무 잘생겨서. 네, 너무 잘생겨서 와. 이게 정사의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근데 그 아빠가 효명세자니까 네. 잘생겼을 것이다. 네, 근데 그 엄마가 이뻤을 수도 있잖아. 아니 근데 헌종이 너무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아버지 초상화라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신하들이 거울을 보라고 너무나 닮았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헌종이 거울을 보다가 눈물을 흘렸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너무 잘생겨서. 그렇지는 반대로 너무 못생겨서 울었는데. 반대인데. 동골도 안에 저 숨겨져 있는 어떤 코드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제작된 지도 같은 그림은 위험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문세가인 안동김 씨에게 휘둘리고 있었던 어떤 그런 왕조의 상황을 비관하고 동시에 어떤 그 왕조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저 궁궐을 다시 더 강조함으로써 언젠가는 다시 왕의 힘을 되찾아오겠다. 그런 의지가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우리가 본 동골도는 일제강점기에 훼손되기 전 아름답고 눈부셨던 봄날의 궁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동골도를 오래도록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년 전 어느 따뜻한 봄날 박보검 씨처럼 잘생긴 효명세자의 다짐, 꿈, 선언도 함께 떠올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한반도에도 버뮤다 삼각지대 못지않은 악마의 바닷길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마도해역. 이곳의 물길이 얼마나 세고 험난했으면 어려울 난 단일행, 난행량이라고 불리던 곳인데 하도 사고가 많이 나니까 제발 안전하게 좀 지나가라고 안행량이라고 이름을 바꿀 정도였어요. 조선 초기 60년의 기록만 살펴봐도 이곳에서 사라진 배가 200척에 달합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곳이죠. 아니, 왜 보물 이야기는 안 하고 자꾸 바다 이야기를 하나 싶으시죠? 사실 오늘 제가 소개할 보물이 아직 이 바다 속에 있거든요. 오늘의 보물은 바로 배입니다. 그것도 침몰한 배. 길이 12m, 너비 8.5m, 깊이 2.8m에 짐을 실어 나르던 고려시대 화물선인데 마도해역에서 발굴한 세 번째 배다 해서 마도 3호선이라 부릅니다. 3호. 그러면은 1, 2호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제가 왜 오늘 3호선을 이야기할까요? 그건 3호선이 조금 더 특별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마도 1, 2호선은 일찌감치 건져냈어요. 지금 박물관에 가시면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호선은 2011년에 발굴되었는데 지금까지 6년 넘게 바다에 잠겨 있습니다. 아까 그 임은경 씨도 그 창덕궁에 다녀왔더군요. 천상의 컬렉션은 이렇게 발표 전에 가끔 그 보물이 있는 곳을 다녀오기도 하는데 전 못 다녀왔어요. 왠지 아시죠? 다녀왔어야죠. 다녀왔어야죠. 이 사람이 저 같은 다녀왔어요 밑에까지.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 왜 아직까지 바다에 잠겨 있느냐 그 이유는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도 3호선의 선체 대부분은 아직 바닷속에 있습니다만 선체 일부하고 유물들은 발굴 당시 인양을 했어요. 화물선이었으니까 이것저것 많이 실려 있었겠죠. 자, 마도 3호선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게 뭡니까? 뼈 조각만 한가득이네요. 자세히 보니까 밴댕이 아래 턱뼈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요? 그렇죠, 바로 젓갈이에요. 밴댕이 젓갈이 실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기하긴 한데 조금 실망스럽죠? 네. 자, 다음 사슴뿔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녹용은 역시 인기 품목이에요. 자, 그리고 이건 좀 특별해 보이는데요. 대나무 바구니로 고급스럽게 포장한 여기서 상어 뼈가 나왔습니다. 상어 고기를 공들여서 포장을 했는데 살점은 다 물고기 몫이 돼버렸네요. 자, 그리고 또 이거 벽시입니다. 고려 사람들도 밥은 먹었겠죠. 자,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건 바로 쥐의 유골입니다. 쌀을 이렇게 좀 배불리 먹어볼까 하고 들어왔다가 배와 함께 수장된 비극적 운명의 주인공이죠. 자, 밴댕이 젓갈, 녹용, 상어고기, 쌀에 쥐 유골. 요즘 시시한가요? 네. 사실 마도 3호선이 특별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뭐야? 목간이라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택배를 받을 사람과 그 택배 물품을 적어놓은 나무 막대기에 기록한 운송장 같은 거예요. 자, 누구한테 가던 택배였는지 보겠습니다.
사심 김영공 주택상. 김영공이라는 사람한테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김영공이라는 사람은 노비 출신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추측이 가능하죠. 노비들이 쌀밥에 상어고기를 밴댕이 젓갈에 찍어 먹고 후식으로 녹용을 다려 먹어서 힘내서 열심히 일해라 고 보냈다. 아닙니다. 여기서 이 영공은 이름이 아니고 고려시대 왕의 아들 정도 돼야 붙여주던 아주 높은 존칭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노비 출신에게 영공이라는 존칭이 붙게 되었을까요? 이 영공이라 불린 노비는 바로 김준이라는 사람인데요. 김준은 고려의 무신정권 확립기를 이끈 최씨 집안의 노비였어요. 그런데 활을 정말 잘 쏘고 아주 영특했습니다. 무관으로 신분이 상승돼요. 하지만 김준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기가 주인으로 모시던 최씨 정권을 무너뜨리고 아유, 고려의 최고 권력자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호랑이 새끼를 키웠네. 이 영공이라는 존칭이 붙을 정도로 엄청난 위세를 떨치게 된 것이죠. 자, 이제 더욱 의문이 생깁니다. 당시 고려 최고의 권력자에게 가던 배 안에서 고려 청자 조각 하나가 보이질 않아요. 혹시 수백 년의 세월에 다 쓸려 나가버린 걸까요? 마도 3호선에서 발굴된 총 35개의 목간과 여러 흔적들을 분석을 해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밴댕이 젓갈 외에 홍합, 전복 젓갈 등 수십 항아리의 각종 생선 젓갈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김준 어르신이 힘들었던 그 노비 시절의 아련한 기억 때문에 서민적인 입맛을 가지고 있어서 젓갈 마니아였던 걸까요? 역시 아닙니다. 고려 시대에는 젓갈이 아주 귀한 음식이었어요. 기본적으로 해산물이 귀했고요. 몽골의 침입으로 왕이 강화도로 피난을 가면서 귀족들이 소금 생산을 독점합니다. 소금 가격이 껑충 뛰어버려요. 귀한 생선과 조개에다가 값비싼 소금을 팍팍 친 젓갈을 수십 항아리씩, 그것도 수십 일 걸리는 뱃길을 통해서 집까지 배달시켜 먹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김준이 왕의 버금가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생생한 고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준 이 목간, 이 목간 글씨 보세요. 대나무에 붓으로 쓴 겁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발견된 또 하나의 물건 중에 선원들이 여가 시간에 두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기 아래 저 글씨, 저 차, 저것도 붓으로 쓴 거예요. 아니, 바닷속에서 750년 동안 잠겨 있었는데 어떻게 저 붓글씨가 지워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밴댕이 뼈, 벽시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썩지 않고 저렇게 남아 있었을까요? 비밀은 바로 마도 해역에 있습니다. 마도 3호선이 침몰한 후에 서해 바다 특유의
깊은 뻘에 뒤덮여 있었던 거예요. 예, 뻘이 이렇게 쌓이니까 안에서 진공 상태가 되는 덕분에 온전하게 보존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 처음 발굴했을 때 너무나 상태가 좋으니까 이걸 분해하지 않습니다. 아, 이대로 통째로 인양을 하기 위해서 일단 몇 물건만 건져내고 다시 배를 뻘로 덮어둔 상태예요. 이것이 바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마도 3호선이 아직 바닷속에 잠겨있는 이유입니다. 고려시대 어느 날 한 척의 배가 여수를 출발했습니다. 목적지는 강화도 김영공의 집. 배에는 귀한 젓갈과 말린 생선, 녹용과 같은 곡물들로 가득했습니다. 선원들은 조약돌로 만든 장기를 두고 있었고 구석에선 쥐가 나다를 훔쳐먹고 있었어요. 당대 최고 권력자에게 향하던 화물선은 풍랑에 휩싸여 바다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750년이 지난 어느 날 다시 우리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생생한 고려의 모습 그대로를 간직한 마도 3호선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유독 그 해역에서만 사고가 자주 벌어졌는지 그것도 좀 다시 궁금합니다. 그거는요, 그 마도 해역의 날씨랑 또 네. 자연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서해안에서는 유속이 가장 빠른 곳이고요. 또 밀물과 썰물의 차가 무척 큽니다. 그리고 해안선이 아주 복잡한 곳이어서 항해하기가 정말 위험했다고 하고요. 또 기온의 차가 큰 봄이랑 또 여름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 안개까지 짙게 끼어 있으니까 지금같이 일기예보가 없었던 시절에는 정말 위험한 곳이었죠. 와,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기상캐스터 같았어요. 네. 아니 막 맞군요, 기상캐스터가. 그렇게 배들이 많이 침몰을 했다고 하는데 왜 꼭 그 앞을 지나가는 건가요? 그렇지. 예, 다른 데로 가면 되고. 육지에는 산악 지역이 70%이기 때문에 산지로 다 곡식으로 걷어들이는데 그 많은 세금을 산으로 다 이동을 한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13세기밖에 안 되는데 이때면은 원거리 항해가 안 될 때예요. 나침반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조류를 읽는 능력이라던가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뭐 해류를 잘못하면 아주 먼 곳까지 가서 정말 다른 나라로 표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눈으로 육지를 보면서 가야 되는 때예요. 특히 저 지역에 난파선이 많은 이유 중에서 하나는요. 예성강 하류에 경란도라는 섬이 있었어요. 여기가 이제 국제무역항, 그 당시에 국제무역항이 있었던 곳이죠. 경상도 전라도 쪽에서 저런 조세나 곡물 배가 올라갈 때는 중간 기착점이 필요했는데 그 당시 중간 기착점이 마도였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사실 이제 고려하고 조선 왕실도 이 마도 해역 사고가 아주 큰 골칫거리입니다. 자꾸 이렇게 빠지고 막 없어지고 그러니까 나라 곳간이 비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노력을 했어요. 그게 바로 운하 사업인데 태안반도 길목을 가로지르는 7km의 운하를 파는 걸 시도합니다. 고려 인종 12년부터 조선 현종 10년까지 무려 535년간 이걸 파려고 노력을 했는데 매번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화강 안반 지역이라 지금 기술로도 힘들 텐데 당시 기술로는 지금도 그 흔적이 있어요. 파다만 굴포 운하 흔적이 있어요. 서양에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나요? 네, 20세기 초에 러시아 가는 배가 있었어요. 이제 니콜라이 2세가 일본과 정쟁을 하려고 보낸 배였는데, 네, 이제는 그 정쟁에 쳤어요, 러시아가. 그래서 그 배가 침몰한 게 아니라 침몰시킨 거예요, 일부러. 일부러 침몰을 시켰다고요? 일부러 네. 뺏기기 근데 싫어서. 거기서는 이제 군 자금이 지금은 추산되는 금액이지만 거의 15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라앉은 네. 군자금이요. 근데 이제 난파선에서 발견된 보물들을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생각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리스와 로마 그리고 크레타 그 해역 주변에서 다이버들이 1900년대 초반에 이제 계속 잠수를 했는데 거기서 굉장히 희귀한 청동 그리스 조각상들, 특히 유명한 것들이 이제 아르테미시온의 기수, 아르테미시온의 포세이돈, 이제 이런 굉장히 유명한 청동 조각상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금속 주조 기술, 양식 등을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됐던 것들이죠. 노비였다고 했잖아요. 화를 뭐 얼마나 잘 쐈길래 그래서 신분 상승까지 됐는지 엄청 잘 쌌다고. 이해가 바로 되네요. 예, 되죠. 그래서 이제 무신으로 인정이 됐고 고려 시대에 어떻게 노비가 최고 집권자까지 올라갔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고려 시대 무신 집권기면 이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밑에 사람이 윗사람을 한 번 치는 하극상을 한 번 목격을 하게 되면 사실 저게 되네라고 하는 걸 목격한 사람들은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김준도 최후는 안 좋았던 게 자신도 믿었던 자신의 양아들이었던 이면한테 나중에 이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돌고 도는군요. 예, 또 그 이면 씨도 그 양아들한테 당했나요? 양아들을 안 뒀대요. 그래서 안 뒀대. 예. 잘 배웠네. 아빠한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던 김준에게 가는 배였는데 꽤나 소소하고 일상 용품들이 많이 그러니까요. 들어있었던 것 아까 같아요. 진짜 보물섬인 알고 와 발견했는데 막 젓갈 나오고 그러니까요. 쥐뼈가 나오고. 뼈 나오고. 네. 예? 그때는 정말 귀한 물건이었고 아까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홍합, 전복, 뭐 밴댕이 그 외에도 청어, 전어, 조기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아, 전어가 발견됐다는 것은 그렇다면 저 침몰 시기를 알 수가 있겠군요. 가을 전어. 가을이구나. 저는 이 상황을 좀 보충을 해드리고 싶은 게요. 이게 비상사태였어요. 이 상황이 정말 내가 먹고 싶은 거를 구해서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강화도에서 몽골과 전쟁을 치르고 난 직후였고요. 엄청난 권력자였기 때문에 이런 아주 귀한 것들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택배를 시킨 거였던 거예요. 택배 시킨 거야? 네. 택배 시켰는데 택배 아저씨가 중간에 사라진 거야? 안 와. 또 하나의 그 재밌는 물건이 발견됐는데 빛이 두 종류가 또 나왔습니다. 참빛이다. 예, 얼개빛과 참빛. 예, 그 당시 선원들이 헤어스타일에 신경을 많이 썼다. 예, 내지는 보름 이상 항해를 해야 되잖아요. 위생 뭐 이라든가 이런 걸 털어내면서 갔구나 이런 걸 짐작할 수 있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지금도 언젠가는 과거의 역사가 되겠죠. 과연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보물이었습니다. 역사가 미처 기록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이야기가 750여 년을 잠들어 있다가 나타났습니다. 고려 청자 한 점, 금부치 하나 발견할 수는 없었지만 750년 전 그날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마도 3호선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보물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신념, 내 의지를 불운한 시대 속에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던 뭔가 비밀이 가득합니다. 그가 품은 꿈은 이 그림에 오롯이 당대 최고 권력자에게 향하던 화물선은 풍랑에 휩싸여 바다로 사라졌습니다. 백분의 현장 평가단의 마음을 사로잡은 보물 최종 결과 보여주세요. 오늘 천상의 컬렉션에는 호스트 이문경 씨의 보물가 올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전달을 잘 못한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이 아쉬워했는데 이렇게 많이 눌러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네. 해경금이라는 악기를 더욱더 들여다보게 됐는데 악기 이상의 가치를 우리한테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참 직원도 참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도 느꼈고요. 많은 공감을 할 수 있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하나 얻은 교훈이 있어요. 다음에는 바다 속이라도 갔다 와야 되겠다. 이 창덕궁 다녀오신 분이 확실히 이 노력 점수가 있네요. 당신의 마음에 불을 밝혀줄 단 하나의 보물, 단 하나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천상의 컬렉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